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과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관성을 보이는 이 추세가 얼마나 늙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젊으냐. 얼리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젊은 시세인지 늙은 시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투기적인 건데 사람들이 다 사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캐스팅, 전망하는데 슈퍼맨 같은 슈퍼 포캐스트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원칙이 뭐였느냐면 여러분은 금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서 제조업과 금융의 차이에 주목해 왔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조업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금융과 제조업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융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와 함께 몇 편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제조업 마인드에서 금융의 마인드로 마음가짐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님. 안근모 대표님은 경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상무님하고 알고 지낸 지가 딱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자 생활한 지는 한 28년 정도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경제하고 금융만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금융과 제조업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제조업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더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모든 노력에 집중하는데 금융에서는 자기가 뭘 만드는 게 없으니까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금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걸 예측해서 성과를 내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확률의 문제, 뭐 컨피던스라고 하죠.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기상예보라고 일기예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좋은 자료, 데이터를 많이 가질수록 그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잡음이다. 이거는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분별해내는 지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근데 주식 전망이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상예보나 아니면 과학자들의 그런 뭐 은하 충돌에 대한 예측과는 이 주식시장 예측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경제학 교수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과학 중에 가장 그 과학적인 학문은 경제학이다. 왜냐하면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 특히 이제 수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문사회과학은 사람이 개입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자연과학은 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개입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상이 존재하게 되고 그 예측 하에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측했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어떤 그 전망과 예측 하에서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바뀐 행동이 미래를 또 바꾸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안근모 대표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냐.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은 가장 작은 입자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든 안 하든 우리가 걔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 걔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법칙대로. 그렇지만 사람은 이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중앙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경제학이 자연과학에서 쓰던 방법론을 갖고 와서 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의식이 있는 인간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주식시장도 그런 것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연과학의 세계가 아닌데, 우리가 전망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개입할수록, 특히 이제 전망을 토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망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훨씬 이제 줄어들고, 정보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더 신속하게 전달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전망을 하게 되는데, 전망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는 상당히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데 교통방송에서 어느 길은 이제 막힌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글로 가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방향을 좀 우회로로 찾아서 돌려서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우회로가 더 막힌다든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하는 경험이죠. 그렇죠. 네. A 경로는 이제 막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B 경로로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B 경로로 많이 옮겨갈 거야. 그러면 그냥 난 A 경로로 가야 되겠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디가 결과적으로 더 막힐지는 알 수 없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케바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케바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확률의 문제. 저는 그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거를 뭐 점성술사 또는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사람처럼 시간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현재 어떤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어떤 추세가 있고. 근데 이 추세가 뭐 어제까지 오던 추세가 오늘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죠. 추세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전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추세에 있으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연장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할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이야기.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논리적이고 장기적인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금융을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쟤들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아니, 미래는 신의 영역인데 금융이 사람이 신의 영역에 마구 도전을 하니까 금융하지 마라. 저거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확장시킨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시경제의 큰 흐름은 좀 관성을 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관성을 보이는 이 추세가 얼마나 늙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젊으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리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보면 가속도와 같은 것이죠. 자동차가 출발해서 이제 가속도를 올리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경기회복 초기 국면이다 싶으면 이 자동차가 앞으로 상당히 속도가 올라가겠구나, 주가가 상당히 높아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게 초기 국면, 얼리 사이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줄어들어가는, 이게 경기가 이제 고점을 가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면, 그러면 자연히 경기가 감속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경기 침체까지 오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주식 전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주식 전망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망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그래도 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정보는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대신에 그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걸러 듣는 것도 중요한 이제 정보 이용자의 덕목 내지는 뭐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0년 여름에 폴 튜더 존스라고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죠. 이 양반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주 뭐 그 심혈을 기울인 듯한 그런 이제 페이퍼를 냈는데, 이 화폐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엉망이 될 거다. MMT 뭐 현대통화이론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시스템이 이제 난발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력하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폴 튜더 존스의 말이 맞든 틀렸든 간에 저 정도 사람이 저렇게 한번 뽐뿌질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서 살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 전망을 하느냐는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세계에서는 A 입자가 B 입자가 A 입자가 크게 움직이 B 입자가 크게 움직이는 게 서로 차이는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인플루언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가 어떤 플레이어냐, 그 플레이어가 전망한 걸 내가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폴 튜더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따라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의라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없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금융시장은 정의를 구현하는 곳은 아니다. 내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거기 따라 사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든가, 뭐 그 개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뭐 군집 효과, 그렇습니다. 허드 이펙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증가하면, 근데 저는 그게 이제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망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큰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지금 몰려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저 거위 죽을 때까지 나는 황금알을 뽑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하루 만에 그거는 끝나버리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황금알을 제가 얼마만큼 낳을 수 있겠는가를 전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름에 빙과 관련 이제 그 아이스크림 관련 제조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계절이라는 거는 여름이 오고 난 뒤에는 가을, 겨울이 또 오게 돼 있는데, 내년이면 또 여름이 되는데 왜 여름에 그 빙과류 주식이 올라야 되냐는 것이죠. 그냥 여름이 되면 관성적으로 빙과 주식이 오르더라.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잠깐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잠깐 동안에 올라가는 거,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자만심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투기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폴 튜더 존스가 나는 비트코인을 샀어라고 공표하는 순간, 내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크게 한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비트코인이 한번 시세를 크게 내는 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럼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저 사람 누구든지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측하고 뭐 그렇게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같이 이제 초기에 그것도 동참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투자자한테 자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출근하다가 저기 저 가게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지?
일단 나도 줄 서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보겠어? 선든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이죠. 뭐 적당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고 다 뭔가를 알아서 줄 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이제 번호표를 뽑습니다. 가령 아이스크림 주식. 이 주식 살 사람 몇 명일까? 뭐 저기 한 1000명쯤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몇 번째일까? 내가 가령 한 200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아직 그렇죠. 젊을 때. 예, 젊은 시세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700번, 800번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700명, 800명이 가격을 끌어올려 놨어요. 내가 거기다 조금 더 가격을 끌어올려 봤자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 앞에 샀던 사람들이 팔고 나갈 거기 때문에 뒤에서 2, 300명이 더 사봤자 시세를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시세는 편성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음 기회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시세는 번호표, 내가 도대체 몇 번째일까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몇 번째일까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은 시세의 이제 그 과거의 성과를 보고 그 성과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분명히 비합리적이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도 지난 거의 30년 동안을 금융시장에서 전망이라는 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전망도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그 대부분의 전망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의 시세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최근의 시세에다가 추세선을 쭉 자를 대고 긋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됐을수록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어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선을 긋기가 더 쉽고, 추세가 좀 짧을수록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젊은 시세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그렇죠. 참 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어렵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젊은 시세인지 늙은 시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굉장히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차트 분석 같은 거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투기적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차트가 의미가 없겠죠. 뭐 사람마다 이제 그 취향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그 시세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다는 것은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지금 그냥 뭐 한 10% 떨어진 값에 던져도 나는 배 터지게 먹었다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세는 뭐 무조건 타라,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늙은 시세는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늙은 시세가 훨씬 더 버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당하게 언제든 팔 수 있도록 포지션을 줄이고, 흔히 이제 트레이딩 바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젊은 시세에서는 스트롱 바이,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돈 땡길 수 있는 데 다 땡겨서 한번 지르면 내 삶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젊은 시세일 때 드는 것보다 늙은 시세일 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1년만 더 계속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시세가 오래 지속됐을수록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여기는 그냥 뭐 좀 오르면 팔고, 그러다 좀 뭐 사봤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매하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언제든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젊은 시세에 사서 그냥 많이 사서, 그것도 주변에 뭐 어떤 이제 그 잡음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큰 돈 벌겠네, 주식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젊은 시세인지를 판단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뭐
개별 종목은 특히 더 어렵다고 보고, 특히 더 또 이제 작은 주식인 경우에 더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젊은 시세일까요? 그리고 다음에 젊은 시세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용이한 것은 큰 경제의 이제 거시경제 사이클이 그나마 판단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경제를 예로 든다면은 굉장히 늙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이제 곧 가야 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간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된 상태니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젊은 시세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젊은 시세의 개념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인다. 물론 더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은,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 떨어지는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뭐 젊은 시세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된, 또는 뭐 제대로 됐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내가 그나마 괜찮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균등하게, 한쪽으로만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저런 정보도 들어오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잘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의 대중 뉴스 매체는 지금 뭐 하나 꽂히면 그걸 좀 과도하게 그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 잘 뉴스를 팔리죠.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보를 편협되게 받아들이고 편협된 전망만 가지고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들 보면서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시장에 지금 불 누구야? 배은 누구야? 그 중에 제일 말될 만한 애를 꼭 이쪽 한 명을 꼭 불러요. 이 이야기 들어보고 제 이야기 들어보고.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애널리스트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그쪽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보가 한쪽으로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이쪽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 중에서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서 모셔와라,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런 매니저가 확실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또는 이제 전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로인 것 같아요. 정보,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편협되지 않은 정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방식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또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포지션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더 본능적으로 이제 듣고, 저 사람 잘 보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되게 거북스럽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 포지션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논리는 뭔지, 근거는 뭔지 경청하다 보면은 최소한 내가 지금 그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때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또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와튼 스쿨의 테드락 교수가 전망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놀랍게도 전망을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대요. 전 세계 한 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몇 년 동안 전망을 시켜보고, 그 결과 꾸준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4만 명 중에 한 1%, 2%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전망을 하라고 했고, 또 한쪽은 1시간에 걸쳐서
전망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어떤 원칙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전망을 하도록 했습니다. 1시간의 교육을 한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망의 예측의 정확성이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포캐스팅, 전망하는데 슈퍼맨 같은 슈퍼 포캐스터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원칙이 뭐였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을 하라. 가령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언제 시험 발사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그리고 그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때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봐라.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고 다른 전문가도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생각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따져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또는 뉴스 나오는 걸로만 보지 말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취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보다 보면 정보는 한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런 정보가 지금 클릭수가 높게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네,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건데 그걸 굳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중요한 키맨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합쳐가지고 영어 약자로 챔스 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갖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망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전망을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그 전문가가 얼마나 이 원칙에 따라서 전망을 했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산모님께서 이제 균형 잡힌 사고, 개방된 사고, 뭐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균형이라고 한다면은 공매도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가장 핫한 이슈군요, 공매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건모 대표님과 함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